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시신 옆에서 태연하게 잠까지 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이렇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존속 살해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에서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출산과 육아에 얼마나 호의적일까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선진국만큼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 현실은 어떤지,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9시쯤 동해상에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우리 군은 오전 9시쯤에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5번째고요. 자세한 재원은 정밀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밝혀지는 것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생들도 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자정이 넘도록 굉장히 긴 시간 대책회의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집단 행동을 할지 말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각 의대들 의견을 모아서 임시총회 결과를 내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의대생 말고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 협의회는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공의 협의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하에 의사 인력을 조정을 해야 되고 이걸 담당할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또 개원이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는 여기가 제일 지금 좀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인데 네. 내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사회 측은 개원의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들, 의대생들도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각 의과대학과 병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는데요. 3월 중에는 총궐기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의협은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네, 의대생들은 내일 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대생들이 2020년 때처럼 이 국시 거부 혹은 동맹 휴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대입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2020년하고 좀 다른 점이 의사 국시가 이미 지난달에 다 끝났거든요. 합격자 발표까지 완료된 상황이라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인턴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수련교육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레지던트 넘어갈 때 그거를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그만두겠다. 아니면 또 레지던트로 마칠 사람들은 전임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재계약 기간에 그걸 안 하고 떠나겠다는 거고요. 네. 아니면 또 연차를 대부분이 몰아서 3월에 다 같이 동시에 쓰는 방식도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한 대학병원 소속 인턴이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본인의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나서서 이제 드러내놓고 처음으로 그 행보를 보인 건데
지금 여론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사직이 아니라 그럼 면허를 반납해라 뭐 이런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어떤 집단의 공식 입장은 조금씩 보류되는 상황인데 의대생들로서는 일단 선배들로 구성된 전공의협의회가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서 당장 움직이기는 어렵고 전공의들이 결정하고 나면 의대생들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 충돌 때하고는 보다 신중한 모습인데 국민 여론도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정부도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어떤 투쟁을 주도할 구심점이 없어서 집단 행동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마될 거라는 견해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려요. 예,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라는 건데 일단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장과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 원장이 참여를 했는데 이곳 그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자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준비하기로 했고요. 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관계기관과 복지부와 비상연락망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도 전공의 단체가 이렇게 집단행동을 할 시에는 군 의료체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도 의료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공보이라든가. 네. 예, 그래서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는 거고 이미 국군 의무사령부가 일선 군 병원들에게 민간인들까지 좀 외래 진료를 받아줄 수 있게끔 지침을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지시가 실제로 발동이 되면 군 병원에서 민간인 외래 진료가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전공의들의 공백을 군의관이나 공보의들로만 메꾸기는 어렵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부산을 방문했는데요. 민생토론회가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고 부산으로 갔는데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면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그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시대를 열고 합계 출산율 1명을 회복하는 게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제시를 했는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불균형한 거 3가지 일자리와 인재 그리고 생활환경 이렇게 3가지가 연계돼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부산에는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고 사직구장,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해서 부산이 가진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를 해서 문화도시로 만들겠다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 부산의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림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가덕도 신공항이나 북항 재개발 이런 것들 사실상 그동안 나왔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한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노골적인 총선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여당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인데 엑스포 유치 실패한 이후에 부산에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또 달랠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야권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총선 격전지에서 선심성 공약을 늘어놓고 관건 선거에 앞장서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평상시에 하던 행동도 선거 기간이면 자제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던 행위를 선거 기간에 지역을 돌면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하는 윤석열식 관건 선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이 총선과 관계없이 정책,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곳곳에 민생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거를 정부가 얼마나 실현해내느냐. 이걸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놓은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 현금 1억씩 주겠다 해서 부영그룹이 굉장히 큰 화제를 네. 모았었는데요. 이렇게 준다고 치면 직원들 중에 70명이 해당하더라고요. 그러면 70억 원이 되는 건데 네. 출산 장려금을 기업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건 기업으로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결정인데 네. 일단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 정책을 운영할 거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이 지금의 출산율로 지속이 된다면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라고 봐서 그것이 이번 정책 결정의 큰 계기가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걸 느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부도 사실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고 다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 차원에서 이런 행보가 어떤 정부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영그룹 사례를 들면서 이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사실 이 부영그룹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긍정적인 평가가 되게 많긴 했어요. 기업이 저렇게 나서준다는 점이 어쨌든 간 네. 좋은 평가를 샀는데 또 1억 원을 고스란히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과세표준상 소득세율을 대입했을 때 이 직원이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는 직원이 출산을 해서 1억 원을 받게 된다 하면 3,80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직원 아이 키우라고 1억 줬는데 거의 4천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네.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답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편법 증여라든가 조세 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또 과세 당국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간 부영이 어떤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으로는 평가가 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공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했어요. 네, 이틀째 공천 면접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어제도 되게 서로의 기싸움도 일으키고 지역구 조정이라는 예민한 질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면접을 진행했던 서울, 광주, 제주 지역 공천 신청자 중에 25명을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구로을의 태영 의원,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 광진을의 오신환 전 의원, 또 송파갑의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종로구는 일단은 단수공천 지역구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오늘은 경기, 전북, 인천 지역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을 한 원희룡 전 장관 면접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후보자들이 몰린 지역구에서는 어떻게 재배치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삼선인 조혜진 의원도 당의 희생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여당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쪽으로 가게 되고 조혜진 의원 기자회견을 보면 본인의 의지보다는 사실 당의 의사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낙동강 벨트 승리를 위해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새 술은 새 부대라며 인적 쇄신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요. 예, 최근에 중진급 전역직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불출마를 논의하는 등 인적 쇄신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후배들에게 정치 입문의 길을 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친명계라고 하는 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단장을 지냈을 만큼 좀 가까운 사이예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 이재명 대표 쇄신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이건 결국에 친명계도 쇄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대표가 직접 이렇게 현역 불출마 설득에 전화를 하고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자칫 개파 간 신경전이 벌어질 거란 걱정 때문인데요. 또 공관위를 넘는 당대표의 월권이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포되는 순간 공관위는 손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고요? 네, 이 총선 기호는 늘 중요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유지되면서 이번에도 굉장히 기다란 투표용지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앞번호가 더욱 중요해지죠. 네. 가장 의욕을 보이는 게 개혁신당인데 지금 현역 4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녹색정의당이 6명이니까 이걸 제치면 3번을 딸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어떤 의욕을 보이면서 특히나 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 합류를 손꼽아 기다리고 직접 적극적인 모색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 양정숙 의원에게도 접촉을 시도했다 이러는데 다만 이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개인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영입 성사가 될지 이 부분은 미지수고요. 게다가 이 기호 3번도 중요하고 여기다가 선거 보조금도 무시할 수 없는 열매인데 현행법상 이 소속된 현역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보조금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5명 이상부터 금액이 확 뛰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이 4명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한 명에 25억 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든 영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여기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에 얼마나 많은 의원을 보내느냐. 지금 의원 꿔주기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기호 3번 쟁탈에서의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아직 비례정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녹색정의당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 통합 문제로 지지층에게 사과를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게 개혁신당 두고 잡탕밥이다 이런 평가절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또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탈당 인증을 이어가는 중인데 이걸 의식한 듯이 며칠째 이준석 대표가 연일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구심점으로 모였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명이 개혁신당인 자체가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의미한다라거나 개혁신당 중심으로 통합에 모두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합당이었고 이낙연 공동대표 임명은 예우를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 라든가 류호정 의원의 젠더관에 동의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고 류호정 의원 주장들이 당내에서 주류가 될 가능성은 약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떤 개혁신당의 정체성이나 그 집권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쉽사리 수습되진 않는 분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을 지켜내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준석 대표는 이 소외감을 느끼시고 우려를 하게 된 당원과 지지자들께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허은하 전 의원도 눈앞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존 지지층들의 지지 철회에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들이 지지하던 그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버렸다라는 이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애초에 모일 때 구성원들의 화학적 결합에 대한 의구심도 크긴 컸지만 이걸 이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봉합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인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기존 지지층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근데 주요 언론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층들이 빠져나간다는 것만 조명을 받고 있는데 실상 이낙연 대표 지지층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이거는 심상치 않아 보이고 조용하지만 지지 철회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한 상황을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만 볼 수 없다. 반면에 정치인 개인으로서 정체성이나 존재감이 희석됐다. 이렇게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어떤 타겟팅을 공격적으로 해왔던 그런 본인 행보에 대한 책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한 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은 첫 회의를 했어요. 네,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였는데요. 민주당 민주연합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과 새진보연합 용해인 상임선대위원장, 진보당 윤희숙 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창당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비례 순번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또 지역구를 어떻게 단일화할지 이런 문제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고요. 녹색정의당은 이 자리에 불참했는데 녹색정의당을 향해서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잖아요. 네. 다만 자신의 출마 여부와 신당 명칭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고 그저 그 공당인 만큼 모인 분들이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꾸리고 있는 통합비례정당에 합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당내에선 좀 반응이 엇갈리긴 하지만 일단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신당 창당 선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추천하고 임명한 경위와 책임자를 밝히는 게 순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뭐 신당과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렇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뭐 국회의원 배지가 수갑을 푸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일가를 하며 공세를 펴지만 사실은 뭐 비판을 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기류도 읽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평소처럼 운행해도 과속이 되니까요. 감속하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아직 차가 많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 분기점부터 5km가량 막힙니다. 반대는 장수에서 송내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오늘 국민대학교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변 도로 지나기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묵동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월곡 램프에서 국민대 램프까지 정체가 심하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설 연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사실 설 연휴나 추석 연휴 같은데 경찰의 콜이 다른 데 비해서 50%가 높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형제끼리 들고잡이하는 그 광경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복할 때 들고잡이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구대 경찰들이 일단 콜이 들어오면 또 들고잡이하는구나. 상속 문제, 네. 유산 문제, 네. 그리고 네가 잘났다, 네가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이런 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네. 술 한잔 하면서 하죠. 연휴에는 그래서 많고 실제로 연휴 관련돼서는 가족 관련된 범죄, 폭력이나 이런 거 많은데 이 사건은 사실은 살인인데 그 네. 자신의 그 모친을 살인한 아주 잔혹한 사건인데 사건은 10일 날 새벽 그 1시에 발견은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마 그 전에 범행이 일어난 것 같고 네. 본인은 이제 상당히 술이 취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발견이 됐고 그리고 본인이 그 아들인데요. 아들이 네. 이제 그 신고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자기 지인한테 전화로 한 거죠. 자기가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심리 상태였길래 이렇게 살인을 하고도 태평하게 잘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것은 본인의 주장과 경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본인은 어머니 시신 앞에서 그럼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었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술을 먹고 범행을 했을까요? 아니면 범행을 한 후에 술을 먹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 음주겸사를 하지 않고 본인은 만취했다고 하죠. 왜냐? 당연히 형량을 줄이려고 아니면 범행의 동기 부분이 당연히 본인이 만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겠지만 네. 그건 본인의 주장이고 정확히 그것을 판단하는 건 수사관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본인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고 있었다고 하지만 물론 범죄 심리적으로 이런 현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퍼스널리제이션에서 2인증이죠. 멍한 상태 아주 큰일을 벌린 다음에 마치 자기가 아닌 딴 나라에 와 있는 듯한 심리 상태에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면 심리적으로 그것을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수사의 핵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인에게 범행을 본인이 했다고 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범행을 숨길 생각은 없었다는 건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진술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인한테 얘기한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판례상으로는 본인이 유리합니다. 왜냐? 자신이 자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래서 어머니를 뭐 이렇게 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네. 본인이 의도했다고 하면 매우 지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 있을 수도 있죠.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가 어떤 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눕니다. 똑같이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인의 그 자신의 친모를 살해했다는 게 이건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2인증 상태에서 그런 건지가 명확한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수사상의 상황입니다. 근데 범행 당시 만취 상태라고 했는데 범행 직전의 CCTV 영상을 보면 또 비교적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멀쩡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멀쩡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음주 운전을 사실은 아닌데 다른 어떤 걸로 누구를 이제 치었는데 네. 막 가갖고 가게 가서 소주를 벌컥 먹는 범인들도 있습니다. 왜냐? 수치를 숙이려고. 만취니까. 이상하시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수치를 측정할 수 없으면은 0.1이나 0.2나 똑같습니다.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그래서 이 상황이 실제로 영상 분석가들이 이게 진짜 멀쩡한 건지 아니면 약간 흔들리는데 네. 의도한 것인지도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좀 처벌이 낮아지니까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취 상태였다고 하면은 좀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 봐요, 많이. 그러니까 형법 10조 2항이 심신미약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사님들이 이런 걸 안 봐주지만은 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봐줬고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아동 성범죄 부분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네. 그런데 관행상 판사님들이 이런 부분은 관행상 심리적으로 어느 동조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뭐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는데 조금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판 중에 네. 벌어지는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판사님들이 판단하는 거지만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봐줬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 이렇게 예. 자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때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만취 상태다 하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더 처벌받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바뀌어야 되장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술을 먹었으면 그건 엄청 처벌해야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관대한 어떤 사회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사건 역시 가족 살인 사건인데요. 이 조카가 30년을 함께 산 삼촌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7일 날 벌어진 일인데 실제로 이 사건은 이 삼촌과 조카가 한 집에 살았고요. 삼촌 명의로 된 집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분이 31일까지 통화를 했는데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됐는데 일주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가서 확인해 갖고 이제 문을 딴 거죠. 소방관들과 네. 같이 했더니 그 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돌아가셨을까?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 조카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본인을 걷어준 삼촌을 살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는 재판정에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카는 사실은 자기 삼촌이 예를 드는 겁니다. 뭐 학대를 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다고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는 그럼 돌아가신 분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돌아가면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만 가지고 따질 때 이런 경우가 어떤 가해자의 입장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가족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족 간의 심리 구조를 법정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우리나라는 너무 좀 그 가해자 중심으로 진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걷어준 삼촌을 살해한 이유가 뭔지 좀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알려진 내용은 지금은 알려진 내용은 없는데 네. 아마도 이제 이 전혀 자식은 따로 있고 걷어준 거 보니까 네.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호의로 이렇게 걷어준 것 같은데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사실은 호의를 배신하는 관계가 오히려 남보다 가족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호의를 당연한 거로 여기니까. 그건 다 우리 사회의 가족관념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씁쓸하네요. 예, 예. 근데 이런 가족 살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살인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어때요? 존속살인은 이제 1.5배가 높지만은 네. 비속살인은 높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법 개정이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문제는 비속 존속이 아니라 그 밖에 가족 삼촌이나 아니 사촌이나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확히 높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혈족이라든가 혼인신고 이런 관계에서 다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죠. 오히려 예를 들면 친족 간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가족이라고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촌이 조카를 성범죄를 했는데 네.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게 좀 웃어서 죄송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합의하고 뭐 오죽했으면 뭐 이렇게 이 표현은 옛날 표현입니다만은 네. 그럼 사실 피해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많이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조금은 고쳐진 부분이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저 진행자께서도 생각하시면 이게 더 엄정히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판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존속 살해를 포함해서 가족 간에 이뤄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치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코로나 시기 한 50%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 안에서 사니까 네. 붙어 사니까 더 스트레스 부대끼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좀 쭉 올라갔던 시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풀려서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도 우리 가족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범죄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이렇게 가족 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족 중심주의가 강하죠. 가족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다양한 어떤 가족의 관점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가 우리가 조금 너무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도 가족으로 전달 체계가 되고 가족이어야지 어떤 것이 되는 거. 우리는 근데 현대 사회에는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게 공존해야 되는데 가족이 먼저 가니까 범죄도 네. 똑같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범죄가 더 높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범죄는 뭐 형량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가장 건 복지, 가족 관련된 복지. 관련된 뭐 특히 이제 거기 나는 청소년 복지라든가 아니면 네.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 특히 그 안에서 가족 내에서 소외되는 여성들의 복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가족 범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폭력. 특히 네. 뭐 이런 부분들이죠. 노인도 네. 여성 노인에 대한 폭력이죠. 이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시각을 바꿔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가족이 아닌 탈가족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에 일어난 어떤 폭력은 신고를 하더라도 예. 경찰 개입이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안 되는 잘안 것 되죠. 같아요. 예. 여전히. 예. 네, 마지막으로 연휴에 알려진 사건 하나만 짧게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교제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예. 네. 8일 날 벌어진 사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4시간 동안 감금된 사건이거든요. 네. 예. 교제폭력이 보복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가 있습니다. 추울 때에는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에도 엄청나게 센 찬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작은 것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들어오다는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는 뜻으로 원래 동사 들다에 오다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들어오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동사 듣다 뒤에 보조동사 오다를 써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경우의 예로 걸어가다, 걸어앉다 같은 게 있습니다. 걸어가다는 동사 걷다와 가다가 합해져서 목적지를 향해서 발로 걸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걸어앉다도 동사 걷다와 앉다가 합해진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동사 걸다에 앉다가 합해진 겁니다. 걸다는 벽이나 못다 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는다는 뜻을 가진 동사지요. 그래서 걸어 앉다는 높은 곳에 궁둥이를 붙이고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는 것을 뜻하고요. 바위 위에 걸어 앉았다처럼 표현합니다. 이처럼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의 활용형의 형태가 같아서 혼동하기 쉬운 것들도 있으니까요. 유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때이른 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7도로 평년 기온을 11도 정도 웃돌고 있고요. 강릉은 지금 18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부산 16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광주, 제주 19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10도 안팎 높아 4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7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낮겠고요.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다시 전국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에서 40mm, 강원 영동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동해안 지역에는 1에서 최고 7cm의 눈이 오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3에서 많게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IT 조직이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제작해 국내 사이버 범죄 조직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용산과 동작을 등 25개 지역구에 대해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 맨 앞에 서겠다며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에 동의하는 정당과 손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양두구육에 빗대며 양머리를 벗기는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의사단체를 향해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영풍재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으로 6,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조직 총책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 경보제약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들을 내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어요. 네,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공익신고한 A씨는 공익신고 전인 2018년부터 상사로부터 각종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비부장의 음성 변조된 녹음을 들어보시면 2018년 당시에도 XX 같은 XX야라는 폭언을 하는데요. 몇 년 뒤인 2022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일하는 거 보면 X같이 한다처럼 폭언을 그때 당시에 똑같은 폭언을 내놓습니다. A씨는 그래서 2021년 고용부에 진정서를 냈고 부당 행위가 일부 인정되면서 개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경보제약의 한 임원이 작성한 문건을 KBS가 확보한 건데요. KBS가 단독 입수한 해당 문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급 뒤에는 내용을 알 수 없게 처리가 되어 있고 강하게 진행한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구조조정 관련 내용과
함께 대상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핵심인데요. 이미소 노무사가 보기를 해당 문건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귀책 사유로 권고사직 조치가 만약에 이뤄졌다면 그 사유를 정당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의 인사조치를 한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보제약 측은 해당 문건은 회사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의 내용도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 측은 사유가 정당해 보이게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해고를 의심하는 거죠. 네, 이거는 진짜 좀 조사를 해보긴 해야겠네요.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경보제약의 이번 논란은 회사의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켰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병의원 수백 곳의 약값의 20%가량을 현금으로 이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40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해 12월에는 경보제약 본사를 그리고 지난달에는 경보제약 수도권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20대에서 50대 미혼 남녀 10명 가운데 7명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응답했다고요? 네, PMI라는 이 데이터 컨설팅 기업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전국 20에서 59세 미혼 남녀 약 1,100명에게 연애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네. 현재 연애 상태에 대한 문항에는 연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이 무려 75%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연애하고 있다라는 비율보다도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고요. 네. 지금까지 한 번 또는 2번 연애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3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5회 이상은 한 18%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몇 %였을까 보니까 25%였는데 이 비율이 놀랍습니다. 이 중 20대에서 한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네. 무려 57%로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박지원 캐스터는 어디예요? 네, 저는 7명이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연애를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히 이유가 없거나 이유를 모르겠다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다라는 순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애로 끝일 문제는 아니잖아요. 연애가 또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최근에 2023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0년 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명 중 3명에 불과했고요. 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인식도 19%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은 남학생보다도 여학생 쪽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고 아무래도 여학생을 중심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결혼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납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인식은 19%에 그쳤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데는 60%가 동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또는 외국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은 80%가 각각 넘습니다. 특히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한 청소년은 50%가 넘고요. 그러니까 비혼 동거나 동성 결혼에 대해서 과반이 동의한 점을 보면 전문가들도 우리 사회에서 이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족, 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틀도 다시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다음은 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이 한국 수영의 간판 이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맞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한국 수영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회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을 한 건데요. 2024년 국제 수영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 7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한 황선우 선수는
50초 27초를 기록한 100m 지점까지는 선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50m 지점에서 홉슨 선수에게 선두를 잠시 내주면서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재차 속력을 높여서 마지막 50m 구간을 26초 89의 기록으로 재역전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황선우 선수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은메달 그리고 2023년에는 후쿠오카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를 한 데 이어서 한국 수영 최초로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을 한 거고요. 사실 2회 연속 메달 획득 역시 한국 선수 처음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더 늘린 셈이 된 겁니다. 자유형 200m 금메달 역시도 황선우 선수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황선우 선수는 경기 직후 자신의 꿈을 이뤄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인터뷰에서 전했고요. 사실 옆에 홉슨 선수가 속력을 높였지만 홉슨 선수를 따라가다가는 이 스스로의 레이스가 꼬일 것 같아서 페이스를 지키려다가 마지막 50m에서 승부를 건 게 큰 힘이 되어줬다라는 소감을 전해줬습니다. 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요. 올 7월에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기대가 돼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만 18세였던 지난 도쿄올림픽 대회에도 참가를 해서 100m 예선에서 아시아 신기록, 200m 예선에서는 한국 신기록이자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우면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승에서는 각각 5위 그리고 7위에 머물면서 아쉬움을 삼켰거든요. 이번에 올림픽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도전에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계기로 급성장한 시장이 있죠. 배달앱 시장인데 이게 엔데믹 이후에는 좀 주춤하는 모양새라면서요. 지난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가 작성된 지 이제 처음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2020년에 약 17조 원으로 규모가 급성장한 시장이 1년 만에 2021년에는 약 26조 원까지 커졌었는데 이렇게 성장하던 시장이 갑자기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엔데믹 이후에 배달 음식 주요 수요층이었던 20대 그리고 30대의 이 씀씀이 중 배달 음식 수요 감소 흐름이 보였기 때문이고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3고 시대로 불황형 소비 성향이 강화되면서 배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소비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3명은 1년 전과 비교해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줄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이유로 가장 많은 답변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져서 그리고 그 다음이 배달 음식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였습니다. 배달비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3,0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거리에 따라서는 최대 7,000원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배달 음식 최소 금액도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혼자 먹어도 2만 원가량을 시켜야 배달이 가능한 경우가 태반인 상황이라서 차라리 배달보다 그냥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거나 스스로 사 먹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설 연휴에 있었던 훈훈한 소식이에요. 연휴에도 고생하시는 경찰관들의 밥값을 대신 내주신 시민의 사연이 따스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설날인 10일에 교통관리계 소속 안중호 경장과 윤혁선이 순경은 이른 새벽부터 몰린 성묘객들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3시간 넘도록 교통정리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는 낮 12시 점심 식사를 하러 인근 식당을 찾아갔는데요. 오후에도 교통정리 업무가 있어서 서둘러서 해장국을 주문해서 먹고 있었는데 식당 주인이 저쪽에서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테이블 남자 손님이 설날에도 쉬시지도 못하고 고생하신다고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밥값 23,000원을 대신 계산하셨어요. 깜짝 놀란 안 경장과 윤순경은 뛰어나가
나가서 공직자로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듭 사양을 했지만 한 60대로 보이시는 남성 손님은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던 길을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관들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목례로 인사를 했고요. 경찰관들은 이 따뜻함 덕분에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베푸신 이 온정 덕분에 근무 내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이 사연을 접했던 누리꾼들도요. 연휴에도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 경찰분들 밥값 대신해서 내주신 따뜻한 시민분들 너무 응원합니다라고 반응들을 따뜻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한국은 아직 정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따뜻합니다. 그래도. 네. 다음 뉴스 또 넘어가 볼게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 부부가 1년 넘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고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후 2시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게 되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이제 1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었죠. 당시에 박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서 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박 씨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무려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 박 씨의 이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 관리 때문이고 세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하면서 선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수홍 씨는 박 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고요. 지난달 22일에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탄원서에서는 피고인들을 이제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또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저출생의 명절 풍경까지 바꿔놨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하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전 산업통상부 장관님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에 떨어질 수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13.8%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점점 명절 지내는 게 다들 간소화되고 윷놀이하고 이런 건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기를 육아휴직 이용 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출산율을 0.1명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도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등을 비롯해서 모성보호제도는 법으로 조금 잘 규정돼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지금 현실을 한번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들 어떤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먼저 법으로 보장돼 있는 이 모성 보호 관련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모성 보호 제도 관련하면 임신, 출산, 육아 요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총 12가지 주요 제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신기 관련해서는 난임 치료라든가 태아 검진 시간 허용이라든가 유사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 그다음에 우리 배우자인 남성분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기에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육아휴직,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수유시간도 있고요. 뭐 가족 돌봄 휴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모성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앞서 법에 규정된 모성보호 조항들을 짚어주셨는데요.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제도라는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이게 유급휴가예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급휴가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들 이거 모르시고 아니면 뭐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들 네, 많이 맞아요. 가시잖아요. 근데 주말에 가는데 주말에 네. 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임신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서는 아직까지 이 개인의 문제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되고 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유급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근로자의 해당 임산부 근로자의 청구가 있고 이를 허용해 주는 절차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조직의 분위기상 먼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사후 인정 제도로 좀 바꿨으면 해요. 어떤 거냐면 사실 그 기업에서 그냥 조금 큰 기업이나 하면 뭐 담배 피러 가거나 아니면 커피 마시거나 화장실 가는 시간들을 꼭 보고를 하고 가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신부 근로자라고 하면 우선은 정기 검진 시간 다녀오시고 나서 좀 보고하면 바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로 좀 정착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한 달에 몇 번, 뭐 1년에 몇 번 이런 횟수 같은 것도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정기 건강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제 허용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산부들은 정기 검진이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 유급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출산휴가 같은 것도 신청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반대로 출산휴가는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알아서 부여해주는 제도로 네. 정착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출산휴가는 단태아는 90일, 그다음에 다태아는 120일이고 출산 후에 46일이 그 출산일 포함해서 46일이 확보되도록 휴가를 부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근로자가 저는 이거 출산휴가 안 가고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미부여의 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 회사에서 챙겨주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통상임금 최대 210만 원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요. 네. 그다음에 60일 동안 만약에 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 임금이 있다고 하면 네.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0일은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 의무를 면제받되 대신에 고용센터에서 210만 원을 그대로 나머지 30일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네. 통상이라는 거에 그냥 딱 이해를 해주셨으면요. 통상은 그냥 일반적인 거,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급여 형태가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뭐 직책수당, 근속수당 이런 게 쭉 나열돼 있지만은 매월 받는 그 금액은 동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일하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받는 이 임금들이 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통상임금 하면 기본급만 해당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대기업 혹은 공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출산휴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모두 문제없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면요. 예술인이나 뭐 노무 제공자 분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고용보험 돼 있으면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도 그렇죠. 다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하는데요. 근데 상한은 아까 우리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210만 원, 네. 하한은 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랬죠. 뭐 코로나19 시대 거쳐오면서 사각지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도입된 건데 이 소득 활동은 하지 않지만은 고용보험 미적용 되시는 분들은 출산휴가 급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이나 네. 아까처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못 채우거나 네. 뭐 1인 자영업자시거나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들요. 출산하시면 우리 신청해서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15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네. 출산을 하시면 네. 그런데 이제 출산일로부터 그 1년 이내 신청하셔야 되니까요. 네. 꼭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배우자들도 또 출산 휴가를 낼 수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출산한 즉시 써야 돼요? 아니에요. 출산 후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돼요. 최장 10일이거든요. 이 네. 10일은 우리 뭐 주말 포함해서 10일이 아니고 그냥 일하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이에요. 네. 그리고 1회 분할 사용 가능하세요. 네.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 5일에 대해서는 그 중소기업에서는 5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 의무가 있고요. 나머지 5일은 통상임금 차익분을 지급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요. 그다음에 못 받으신 금액은 이제 고용보험에서 5일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돼요. 근데 상한이 40만 1,000원 정도 돼요. 네, 네. 상한액이 40만 네. 1,000원 정도. 그런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성보호 제도들을 더 좀 윤턱회가 개발해서 좀 더 다양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지금 경총에서는 뭐 우리나라 출산 육아휴직 제도가 보장 수준이 OECD 뭐 상위권이다. 네. 그래서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급여 지급률을 기반으로 평균 소득을 100% 보장하는 기간을 산출했는데 이 산출한 기간이 OECD 회원군 중 5위였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 가지고 우리 조금 더 활성화하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네. 아니, 노무사님 네. 현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온도차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위주로는 출산 육아휴직 법보다 더 잘 돼 있지만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내려오면 정말 눈치 봐야 되고 뭔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려면은 내가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뭔가 그런 얘기들 말씀하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멀다 이런 생각 갈 가지고 길이 있습니다. 멀다. 네. 경총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네. 육아휴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것도 뭐 높게 나왔는데요. 네. 그 22년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30.2%다. 그 중에서 여성은 70%, 남성은 이제 6.8%로 발표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 관련 통계 두 가지로 발표하면서 조금 온도차가 생긴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 첨예 부분으로 한 거는 뭐 그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으로 비율을 산정한 거라서 여성이 70%라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후자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100명당 여성 육아휴직자 수로 해서 그게 바로 30명 정도다라고만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100명당. 그래서 좀 시차로 발생해서 뭐 그리고 또 경총에서는 뭐 과소집계 된 거다 이게 네. 뭐 군인들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이해가 조금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과소집계가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률이 좀 과대 발표된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뭐 육아휴직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게 뭐 그 통계로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뭐 그 직장가치 119라는 단체에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조항 신고 건수를 그 파악해봤더니만 접수된 사건이 2,335건이었고요. 네. 이 중에서 기소되거나 가태료가 부과된 건이 159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모성보호 제도 관련 위반해서 신고하더라도 결국에는 6.8%만 처벌받았다라고 발표됐습니다. 받는 경우가 너무 적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받는 경우들을 보니까 중간에 합의도 하고 치하도 하고 신고하고 또 뭐 2회 이상 불출석해서 그냥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 이유로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뭐 신고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는데요. 그 기명으로 그냥 내 이름 밝혀가면서 신고하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요, 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익명으로 신고하시면 개인정보 철저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잘 모르시던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알고 30일 이후부터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되고요. 육아휴직 최대 3번 분할 횟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거는 이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다 쓰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 쓰시면 일단은 회사에서는 이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무급인데 네. 그 고용보험에서 이제 지급 받으시려면은 이 분할해서 임신 중에 분할해서 육아휴직 사용할 일수가 30일을 넘으면 그 30일 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육아휴직이 있는 거니까요. 네. 이 제도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아무래도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임신했으면 출산휴가 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한데 네. 사실 지금 임신 중 그 출산휴가가 아까 말씀드린 출산 후에 46일이 확보돼야 되고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게 90일 중에 44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단계나 그 후의 단계 몸이 안 좋아지셨을 때 이 제도 이용하시면 조금 유용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육아휴직 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낼 경우에는 혹시 퇴직금도 좀 줄어드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퇴직금이나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사용한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이 부분은 절대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네, 연차휴가 같은 경우는 출근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생하고요. 네. 그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근속 기간에도 다 포함되고 그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안 받으시니까 그 기간 말고 다른 기간에 대해서 끌어와서 또 그 산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불이익이 없다. 걱정하시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100% 활용하는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들으셨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297님, 사이버대 교직원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보니 육아휴직 급여가 일절 없습니다. 사학연금에선 교원에 대한 보장만 변경되었을 뿐 직원에 대한 법 보장이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어요. 네, 사실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지 이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저출산을 발생시키는 어떤 한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뭐 좀 더 그 피해 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해요. 네. 이것도 하나의 사각지대죠. 그렇죠. 이제 사각지대죠. 결국에는 이런 게 입법화되려면은 이제 곧 선거철이니까 좀 더 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예, 제 기회이거든요. 이런 데가. 네. 예. 4779님, 회사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퇴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신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회사 지시대로 퇴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하셨어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임신을 한 게 아무리 뭐 개인적인 문제로 조직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네. 그게 퇴사할 만큼 잘못한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경우에는 사실 일반으로 돌아와 보면 회사 생활 하기 시기에 어려우신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임신하셨으니까 임신 출산휴가 가시고요. 그다음에 네. 육아휴직 곧바로 가셔서 네. 그다음에 그냥 퇴사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네, 일단은. 그게 우리 근로자분으로서 법 제도를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또 김석현 님이 5인 이하 기업이라 육아휴직을 못 쓴다는데요. 고발이 가능한가요?
불이익은 없는지요? 하셨어요. 네, 이 모성보호 관련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 1인 이상 기업에서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인 이하 기업이라 그런 거 없다 못 쓴다는 거는 안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의 그 모성보호 제도 익명 신고센터가 있으니까 네. 거기 이용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노동부에서 그 공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된다고 했으니까 네. 불이익이 있으면 이제 익명 게시판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한번 익명 게시판에 네. 고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뱃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청소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소소한 정리 정도는 청소는 이제 매일 하게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하는 대청소 같은 경우에는 좀 명절 전후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세제나 약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락스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번만 집중해서 듣게 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세제를 쓰면서 저희가 과학적 원리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를 생각 좀 해봤는데요. 네. 뭐 세제니까 그렇다, 세제니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최소한의 원리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야지 응용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온라인에 떠도는 좀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요. 또 위험한 상식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이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나 같지가 않아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툭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예인데요. 네.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난처럼 댓글로 전자레인지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스마트폰이 망가지는데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파에 딱 노출되는 순간에 그 회로가 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화소연을 하겠죠. 원래 글을 쓴 분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했던 사람이 이거 장난이었지. 어떻게 이거 상식이 없냐. 이걸 장난으로 알지 진짜 돌릴 줄은 몰랐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게 진담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변명을 들었는데 해프닝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군가 이제 진지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나 혹은 인덕션 레인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휴대폰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의 원리랑 똑같다. 그런데 특허 때문에 못 쓰는 것뿐이다. 네. 급할 때 휴대폰이 지금 너무 뭐 배터리가 없으면 전자레인지 잠깐 돌리면 찬다라고 이걸 막 그럴듯하게 쓰게 네. 되면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거짓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알려면 전자레인지랑 무선 충전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상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반려동물을 씻기려고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에 넣었다는 뭐 괴담들도 있고요. 빨리 말리려고 뭐 전자레인지에 넣었다는 이런 있을 수 있는 괴담이죠.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걸 보면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식들을 좀 모아서 이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알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이제 세제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꼭 필요한 내용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수성, 소수성이라고도 하고요. 네. 친수성, 친유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혹은 뭐 극성, 무극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물이 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극성의 대표로 우리가 흔히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친수성은 물이랑 친한 물질들, 그리고 친유성, 뭐 소수성은 다 뭐냐면 기름이랑 잘 섞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죠. 물이랑 친한
물질들, 기름이랑 친한 물질들이 있는 건데 당연히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중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키가 크다 작다 두 개로 구분하기에는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연속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수성에 가까운 물질도 있고 친유성에 가까운 물질도 있고 이렇게 성향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염 물질들, 때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때들도 친수성, 물이랑 친한 때가 있고 기름이랑 친한 기름때가 있어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오염 물질은 그냥 물에 대면 쓱 녹아서 사라지잖아요. 과일 이게 뭐 이렇게 뭐 액체가 녹아 있는 경우에 이게 굳어 있는 경우에 물만 뿌려도 싹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어떤 오염 물질은요, 기름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미끌미끌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름때의 경우에는 세제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네. 화장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빨래할 때도 당연히 기름때를 제거하는 건 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세제는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가? 어떻게 기름때를 없앨 수 있는가가 네. 핵심인 건데 간단하게도 친수성과 친유성 두 개를 섞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좋은 중재자, 좋은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스스로 물에 잘 섞이는 부위가 있고요. 기름에 잘 섞이는 부위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제예요. 혹은 비누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이런 친구 있지 않아요? 양쪽이랑 모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가서 나는 이쪽도 이해가 가고 저쪽도 이해가 가 그러면서 이제 중재를 해주게 되면 그 친구를 중심으로 화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친수성 때는 사실 물에 담그기만 하면 녹아 나오니까 사라져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름때는 물에 안 섞이기 때문에 세제가 함유된 물이 어떻게 하냐면 세제가 기름때를 이렇게 쭉 둘러쌉니다.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게 화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세제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세제를 계면활성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계면이 뭐냐면 물이랑 기름을 컵에다 담아두면 딱 경계면이 나타나잖아요. 그 계면이에요. 그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없애주는 거. 이거를 세제가 계면활성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기름때가 물에 녹도록 해주는 것이 세제다. 이 원리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면활성제가 그런 뜻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을 때 좀 피부가 당기잖아요. 이것도 뭐 같은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피부가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표면의 각질층에 기름 코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질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통과하지 못하니까 우리 수분을 보충하고 있는 안에서 내부부터 들어오는 수분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세안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기름 코팅의 일부가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기름때를 제거하려면 당연히 기름 코팅이 같이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이사이로 표피와 진피층에 이제 수분이 증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축하고 쪼그라들고요. 그 쪼그라드는 걸 우리 피부가 느낍니다. 그걸 우리가 당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부에서부터 보충이 되긴 돼요. 그렇지만 그 보충되는 속도 이상으로 증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거고요. 만약에 로션이나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즉각적으로 수분이 내부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더 이상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촉촉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누가 네. 계면활성제가 없을 수 있느냐. 계면활성제 없는 비누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비누는 원래 그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름때를 제거하려면 계면활성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비누는 무조건 지질막을 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강한 비누도 있고 강하게 자극을 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혹은 뭐 중성이냐 이거 비누의 그런 산성도에 따라서도 자극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비누나 세제는 계면활성제고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아무리 순한 비누라고 하더라도 계면활성제가 없으면 그건 비누가 아니다. 그렇지.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계면활성제는 건강에 좋지 않다. 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샴푸나 치약 같은 걸 구입할 때 성분 확인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계면활성제가 진짜로 우리 몸에 어떤 위험성이 있긴 한 거예요?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야지만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원리와 위험성 판단은 좀 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들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모양이 중요해요. 성분도 중요한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색종이는 똑같은
똑같은 색종인데 모양을 가지고 비행기로 만들 수도 있고 거북이도 만들 수 있고 확도 접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색종인데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특정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그 성분 안에 친유성과 친수성 성분이 단백질 안에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접기를 할 때 우리가 풀을 쓸 때가 있잖아요. 네. 풀을 특정 부위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접어야 되는데 만약에 풀을 막 칠해가지고 접게 되면 그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또 단백질이 모양을 딱 예쁘게 유지를 하려면 특정 부위만 잡아당기고 있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친수성, 친유성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계면활성제는 이 구조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친유성, 친수성을 섞여버리게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이든 뭐 천연으로 만든 거든 합성이든 간에 비누는 무조건 단백질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세균을 막 없애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게 완전히 파괴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변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누나 퇴장 그러니까 쓰지 맙시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공포 마케팅이 있어요.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 뭐 암을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짓됐다라기보다는 과장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르자는 건데 이런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검증되지 않은 거. 그런데 우리 거는 안전합니다. 우리 거는 천연입니다. 우리 거는 뭐 계면활성제가 없습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걸 사는 것보다 네. 바르게 알아야지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천연이 안전한 게 아닌 건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당장이라도 천연 독을 100가지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천연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누를 쓰면 왜 피부가 당기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왜 어떤 세제는 더 자극이 더 심한지 어떤 건 좀 네. 덜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 몸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외부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네.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다 복구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공포를 느끼지도 않아도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이독실 커뮤니케이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세제를 고르시는지 궁금해져요. 요게 좀 보수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사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은 건강에 좋고요. 우리 제품은 영유아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좋은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정직한 회사 있죠. 정말 여기서 위험성이 있는 건 위험성을 하고 네. 어떤 인증을 받을 건 제대로 받을 만한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 스펙 생각해보면 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기를 사거나 할 때 국내산인지 뭐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그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기사가 나와요. 거짓으로 속였다. 사실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으로 둔갑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 어떤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건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처음에 다 나갔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출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출시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 믿을 만한 회사,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네. 여긴 적어도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안전한 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회사의 제품을 사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천연 이런 거 이렇게 달고 있다고 사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그쵸? 믿을 만한 회사를 사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대청소할 때 살균 소독을 위해서 락스를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락스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흔히 말하는 락스가 어떤 거냐면 염소계 표백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는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 나트륨 수용액 이런 것들 하이포아염소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처음에 만들어서 판매한 회사가 클로락스였는데 미국에서 이거의 이름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염소계 표백제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은 염소계 살균 소독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흥미로운 건 락스는 세정제나 세척제가 아니에요. 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요거는 표백제 살균 소독제예요. 다시 말해서 지용성 때를 녹여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네. 세척은 당연히 됩니다. 물만 돼도 기본적으로 세척이 돼요. 그리고 락스는 염기잖아요. 염기성이면 원래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어느 정도 녹여주는 능력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네. 그걸 위해서 락스를 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사용인 거고 예를 들면 캐비어, 철갑상어 알로 알탕을 끓여 먹는 너무 그런 비효율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락스가 세정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락스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인 것뿐이고요. 그럼 락스는 그냥 어떤 거냐?
무언가를 산화시켜 버립니다. 태워버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진짜 활활 불로 타는 것처럼 타는 건 아니지만 네. 화학적으로 태워버리는 거고요. 락스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불안정해요. 나 너무 안정해지고 싶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전자를 뺏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산화를 하게 되는데 락스는 강한 산화제다 혹은 표백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락스는 세제가 아니고 네. 산화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살균, 소독, 표백 효과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광고를 듣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유해 미생물의 세포막 자체를 산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유해한 미생물들, 박테리아들을 태워버리는 거고요. 네. 그럼 미생물이 그 구조를 유지를 못하고 구멍이 뻥 뚫려서 사멸하게 되는 거죠.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락스가 굉장히 강한 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안 죽는 것 미생물 중에 하나가 곰팡이인데 네. 곰팡이도 심지어 농도에 따라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럼 사람한테 안전하냐? 사람의 세포는 완전히 괜찮냐 하면 사람 세포에도 독성이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네. 세제가 다 그래요. 근데 락스를 그래서 항상 희석해서 써야 되는 거고 맨손으로 락스물 만지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사용법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살균 소독이 끝나고 나면 락스는 무해한 소금물로 변해 소금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처럼 아주 위험해서 이거 너무너무 위험해라고 생각할 물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균력도 강하고 네. 산화력도 강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용법을 지키기만 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소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좀이라고 하는 것이 곰팡이균이잖아요. 네. 진균입니다. 그래서 무좀을 잡기 위해서 락슨물에 발을 담그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우리 피부도 같이 상하고 무좀균도 죽겠지만 우리 피부도 같이 죽겠죠. 그럼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세탁조 살균 청소를 위해서 세탁기에 락스를 넣고 적절하게 가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사용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백도 마찬가지인데 표백이라고 하는 거를 색소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색을 띤 물질을 락스를 사용해서 산화를 시키게 되면요. 네. 잘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제거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띄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표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눈에 무언가를 보고 색깔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 구조가 특정 색을 반사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락스가 혹은 어떤 산화제가 들어가서 그 특정 색을 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깨버리면 네. 색깔 반사는 안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이 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락스 처리를 했다고 해서 너무 안전해지니까 물고 빨고 애기들 같은 경우 막 하잖아요. 네. 그건 또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옷에 묻는 더러운 것들이 뭐 김치 국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는 모든 물질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물질인 것은 아니다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색깔을 없애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락스는 살균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전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소할 때 특히 욕실 청소할 때 많이 쓰셔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원리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락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산화력이 강해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 위험한 걸까요? 사실 제대로 사용하면 위험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적절하게 희석한 락스는 심지어 채소, 과일 세척할 때 쓸 수가 있고요. 허가를 받은 거고요. 물을 소독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언급을 한 것처럼 적절히 사용하고 나면 소금만 남으니까 헹궈내면 끝인 거예요. 훔쳐내면 되는 건데 네. 당연히 락스통을 한번 보고 정량, 정적 농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몇 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스가 세정제가 아니고 살균 소독제인 걸 알았어요. 네. 그럼 나는 한 번에 세정도 같이 하고 싶은데 해서 세제랑 섞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산성세제랑 섞게 되면요. 산성인 세제가 별로 없거든요. 세정제가. 근데 산성세정제가 어디 나오냐면 변기 찌든 때 제거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네. 경우에 염산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큰일 납니다. 산성세정제의 세정력은 사라져버리면서 락스랑 만나서 염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염소기체가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썼던 그 독가스가 염소기체예요. 유독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염소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환기를 안 시켰다가 호흡기에 손상이 있고 사망하게 되는 사례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언가 섞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분말형 산소계 표백제 흔히 말하는 옥시크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넣는 것도 권장되지 않아요. 바로 부글부글거리면서 막 산소가 생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분해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세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샥 하고 전부 다 사라지면서 표백 효과도 사라지게 되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면요. 이건 100% 아닙니다만 염소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산소계 표백제는 삶을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계 표백제도 좀 삶을 때 쓰면 좋겠다 싶어서 락스를 넣고 가열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염소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보도적으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염기성 세제랑 섞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론적인 거예요. 염기성 세제라고 하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인지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락스는요. 단독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세척을 먼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균 소독할 때 쓰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분무기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 네. 살균 소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구석구석 살균하려고 분무기에 넣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희석을 했어도 미세 입자 상태로 폐에 들어가는 거는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안전을 체크를 할 때 뿌리고 닦아내는 거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근데 폐에 들어가는 거는 금지인 거고요. 한 번 쓴다고 해서 큰일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폐가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언제나 우리가 분무기를 사용해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세정제 분무기 보면요.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쭉쭉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뭔가 네. 달라붙게. 그것도 왜 그러냐면 미세 입자로 분무돼 갖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화장실 청소할 때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놓고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런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얘기군요. 네. 네, 절대 다른 것과 섞지 말고 용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청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지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도 혹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게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도 있고 공중에 비싼 먼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먼지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팁들과 더불어서 화장실에 물때 같은 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천연세제라고 얘기하는 뭐 구연산, 베이킹 파우더, 과탄산 나트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 시간 기다려지겠네요.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고요. 저는 내일 찾아뵐게요.